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근데 트럼프는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너네 내 부하 아니냐?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이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기관이고요. 그게 또 왜 서울대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서울대가 단순히 이제 학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수소문해가지고 제 아는 옛날에 오래전에 만났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저희 채널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곳이지만 투자에 자꾸 막 정치가 끼어드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정치 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된 지가 트럼프 때부터 좀 더 본격화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치, 막 외교, 막 국제 정치, 요즘에는 막 지정학, 그다음에 뭐 싸움하니까 또 이게 이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마땅히. 근데 제가 보니까 박사님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또 투자에도 그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니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더라.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이게 일반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주식의 가격도 어떤 원인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돈을 버는데도 이 정치학이 활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이 사실은 다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이제 장기적 추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치학이 이게 단순히 맨날 국회에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걸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참신합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정치학도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치를 하면 공부를 하면 잘만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으셨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작은 또 정치에서부터 좀 뭔가 클로를 발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벌써 이제 1월이니까요. 그렇죠. 재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기술 경쟁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분석했던 대상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자율 무기체계 기술을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산업이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남는 돈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대박. 또 중요한 게
시간적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꺼번에 뭐 같은 시점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네. 차례차례 나눠가지고 매달 네.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달 주식을 그렇게 사가지고 한 200% 정도 수익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 주식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예, 이제 합쳐져야죠. 그러니까 네. 정치와 이제 경제와 투자가 이렇게 합쳐지는 네. 그 지점이 뭔가 있을 텐데 네.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 하면은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은 네.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거고 네. 언제까지 이러는 거냐 요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게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된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사이가 좋았을 때를 알아야지 사이가 왜 나빴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 남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그렇죠. 네.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이래서 좋은데 네. 틀어지는 이제 금이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을 해요. 네. 쉬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시장에서 물건 팔 수 있게끔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텃밭에서 채소 길러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 벌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국이 어땠어요?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죠. 열심히 일 안 하죠. 옛날에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이렇게 막 쓰레기들도 막 널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반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다 교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만큼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가 다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10명이 한 교실에 있다고 치면 네. 10명한테 교실 공간을 자기 거라고 다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실을 10개로 쪼갠 다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내수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거는 중국 내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산한다 라는 건데 어때요? 외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투자 없이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쵸.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를 보겠어요? 미국을 보겠죠. 우리한테 투자 좀 해줘. 그리고 또 우리한테 물건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안문 사건 이후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상당히 공산당 내에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덩샤오핑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혁개방의 의지를. 그쵸. 근데 수입 대체 산업화만으로는 성장의 효과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급격한 성장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대외 투자를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줘야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들 먹고 살 것만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살면 그냥 고만고만한 그쵸? 건데 외부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니네들이 사가라. 네 돈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구조가 돼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끊임없이 확대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990년대 초에 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죠. 인구가 많죠. 예. 그리고 미국은 뭘 갖고 있냐? 기술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미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단가를 매우 싸게 임금이 싸니까 생산 단가 굉장히 싸겠죠. 그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면 미국도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은 기술이 없지만 미국이 공장을 지어줬기 때문에 또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네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아하. 형성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이때부터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만나서 이게 썸을 타는 단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중국은 노동력만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기술은 미국이 해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 사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을 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죠. 자, 맨날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맨날 자기들은 기술도 없고 맨날 사정해가지고 투자만 해달라. 그리고 값싼 임금 주면서 물건 실컷 만들어 놨더니 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곳이 돈을 벌겠어요?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기업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아하. 아, 우리가 직접 공장 짓고 아하. 기술 개발하면 안 돼? 네. 이런 생각을 이제 중국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부터일까요? 그게 2018년 아하. 정도부터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의 발단이 된 거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제조 2025예요. 아하. 여기 보면 미래의 첨단 기술, 선도 기술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신들이 중국을 이용해서 벌었던 돈이 이제 끊기겠다. 어허. 왜냐?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왔던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술도 개발하고 돈도 벌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우리 이렇게 시장이 넓은데 그리고 인구도 많고 소비자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우리 물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면 네. 안보 문제, 군사 안보 문제, 패권 경제 아. 이런 이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거 약간은 학술적인 내용인데 네네.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적 상호 의존. 네. 예를 들면 부부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네. 그러면 둘이 맨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죠. 그럼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죠. 남편은 굽고 그리고 부인은 카운터랑 뭐 이런 거 관리하고 분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부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치킨집을 계속 하려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네, 네. 안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경제적 상호 의존이에요. 어려운 네, 말로 네, 하면. 네. 둘이 먹고 사는 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준비를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독립이죠. 네네. 그렇죠. 그쵸, 경제적 남자든 독립. 여자든 아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적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확대될수록 두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하. 기존의 이제 자유주의 이론이거든요.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미국이 기술 개발하고 그 기술 가지고 중국이 만들어라. 그래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면 최근의 미중 관계 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양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네. 서로 이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야, 예를 들면 치킨 팔았는데 오늘 매출이 20만 원 나왔어. 네.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100마리 튀겼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돈 누가 가져가야 되냐? 그렇지. 아니 내가 튀겼어 이런 거예요. 내가 튀겼어. 그럼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기가 3분의 2 가져가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3분의 2를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음날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50마리 튀기겠다. 네네.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튀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찬가지죠. 자, 둘이 같이 돈 벌어 왔어요. 미국이 훨씬 돈 많이 벌어갔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중국한테 무슨 돈을 주겠어요? 통화를. 달러를 주죠. 달러를 주죠. 네. 그럼 달러는 누가 찍겠어요? 미국이 찍죠. 미국이 찍죠. 돈을 지가 찍고 지가 찍고 일한 대가를 지가 찍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 패권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 해지니까 이거 주는 돈이라고 해봐 지들이 찍은 달러이고. 그렇죠. 그럼 달러 받은 돈으로 자꾸 또 보니까 미국한테 또 빌려주고 있거든. 그렇죠. 국채 산다고.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도 막 찍어내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찍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나오는 거야. 나도 우리 하겠다. 돈으로 찍어서 우리 돈으로 결제하겠다. 그렇지. 석유 사와가지고 중동 국가에 우리 돈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한테도 우리 뭐 하면 너네 뭐 공장 지으면 우리가 그 대가로 위안화 주겠다. 그렇지.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 봐라 이런 거죠. 소리 하는 거야. 이것 봐라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찍은 걸로 받아 뭐 그치, 이런 그치. 거죠. 얘기가 지금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통화 문제까지 이윤이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근데 이거 이 돈 결국 이거 찍어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자 공장을 미국한테 다 지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공장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IT 기업 하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특허 내가지고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쵸. 공장이 다 중국에 가 있으면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미국에 예를 들면 맨날 자동차 만들던데 뭐 이런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그렇죠.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또 트럼프가 더 잘 활용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핵심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거죠. 러스트라는 게 녹, 철에 쓰는 녹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로 뭘 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 전통 굴뚝산업 제조업.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시작은 이 돈 문제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미중 갈등의 핵심은 미국은 전략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차단. 그러니까 기술이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개발한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한 제재. 이게 핵심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네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서로에게 의존적인 뭐 이런 상황이 되다가 이게 돈이 벌리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가 문제의 근본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미중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처음 나와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을 과거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정책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예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는 게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었고, 맞아요. 이거에 대한 수단으로 고율의 관세를 대대적으로 매기는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관세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죠. 예, 예. 그 40% 관세를 맞아요. 올리기도 하고, 트럼프의 핵심은 중국이 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권 경쟁으로 연결이 되는데, 야, 중국이 돈을 벌었네? 달러를 샀어요. 달러를 많이 이렇게 얻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경제를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야, 이거 국방력에 투자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글로벌하게 퍼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받은 달러로 무기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아니면 무기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하. 항공모함을 막 건조를 한다거나. 네. 그러면 군사력의 확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패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해군력을 막 증강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항공모함에 있는 7, 80대의 전투기가 탑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지스함들이 주변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핵잠수함이 이렇게 앞에 가면서 그 적의 잠수함들을 견제하고 탐지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 그게 항공모함이 그래서 정치적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무기가 항공모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지키던 바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편안하게 했던 바다에 그렇죠. 갑자기 중국 항공모함이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항공모함을 갖고 막 전 세계를 누벼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권위가 굉장히 손상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 더더군다나 또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게 남중국해 이런 섬 같은데 뭐 하여튼 이 책상만한 섬에다가 콘크리트를 딥다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활주로를 짓고 식당도 짓고 병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섬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 주변 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토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 바다는 뭐예요? 중국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해 개념이. 예.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남중국해 통과할 때마다 미국 상선들이 남중국해 통과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중국 눈치를.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항행의 자유,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부상에 대한 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패권 확장에 대한 군사적 억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나타났던 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이든 때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역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억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에서 다시 트럼프로 바뀐다라고 쳐봐요. 네. 이게 바뀔까요? 네. 바뀌지 않겠군요. 이거는. 바뀌지 않겠죠. 근데 다만 뭐가 있겠어요? 바이든은 직접 이렇게 동맹국들 도와가지고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미국이 귀환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어디에? 아시아에 혹은 유럽에.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른 게 뭘까요?
알아서 해라 니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싫어해요. 둘 다 싫어한다. 근데 예를 들면 직접 가서 싸우는 애가 있죠. 근데 친구 시켜가지고 싸우는 애가 있죠. 바이든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직접 본인이 예. 돈 보내서. 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직접 싸우면 나 이게 체력도 네.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데 누굴 시키겠어요? 동맹국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좀 역할 좀 해라. 왜 미국이 다 해줘야 되느냐? 그래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빠지겠다는 건 아니죠. 너네 내 부하 아니냐? 그 너네가 혹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주로는 일본하고 주로는 호주. 일본, 호주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핵심이고 네. 우리나라한테도 안보적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위협을 차단. 주한미군은 또 북한에 대한 그 한반도 내에서의 역할에만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전략을 픽을 원하겠어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함께 지금까지 누려왔던 현상, 현상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적인 안정자로서 한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야, 왜 나만 일만 해? 너도 좀 해.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야 이런 거네요. 나 좀 쉽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든 일본 입장에서든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형, 나 돈 없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네. 돈 내고 타라는 거예요. 기차 타는데 너 지금까지 하여튼 무임승차 아니냐. 무임승차였잖아요. 네, 그런 거죠. 돈 좀 내. 돈을 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네도 국력이 그 정도나 세계 8위면 그치.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너네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너네가 오히려 미국하고 함께 미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된다면. 그렇죠. 네. 긴장됩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이제 가정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 올해 내내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적지가 않거든요. 세계 5위 정도라고 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대칭 전력 같은 경우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세계 최고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또 대단한 역량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군사력을 일부 제공해 주는 거는 부담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위협이 되는 국가와 벌이는 전쟁에 혹은 군사적 충돌에 우리가 동원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루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루됐다 이런 거네요. 연루의 예를 공포. 들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 그럼 미국의 항공모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뭐 하라고 했어요? 그냥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겠어요? 너 쉬어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군사적 역할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쵸. 상하죠. 그러면 중국은 군사적 타격 범위에 미국만 넣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 안보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예를 들면 완성품을 한 나라 안에서 만드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가 특히 그 궁극의 공급망의 핵심이죠. 엄청 복잡하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야 되고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고 대만에서도 일부 가져와야 되고 뭐 그리고 삼성 공장이 뭐 용인에 있어서 용인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해운과 물류에 의해서 다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길이 끊긴다. 아, 근데 2, 3일이 걸리고 훨씬 더 일주일 동안 우회를 해야 된다.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맞아요. 홍해에서 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상선들을. 네. 이게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로 오고 있거든요. 후티 반군이라고 해봤자 말 그대로 반군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솔직히 무기나 뭐 AK-47인가요? 뭐 이런 거 들고 있고 로켓포 정도 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홍해를 우회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를 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안보적 리스크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이제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미중 관계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요. 아, 네.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예, 이거는 두 가지인데 조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예, 영화 친구에 나왔었던 파가 있죠. 칠성파. 네, 네. 그리고 21세기 파인가요? 저희 장동건이 21세기 파인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21세기 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무슨 파인지. 예. 아, 무슨 두 개 칠성파랑. 네. 예, 칠성파가 자 전통적인 부산의 조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얘들의 이익은 밀수에서 왔단 말이에요. 일본하고의 밀수에서. 네. 근데 21세기 파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 거예요. 마약이라는 필로폰을 네. 개척을 하면서 시흥으로 부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칠성파하고 21세기 파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1세기 파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담그기 어렵다. 네. 그냥 뭐 얘들 돈도 많고 조직원 수도 많고 마약 사업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칠성파가 21세기 파랑 전쟁해가지고 막대한 조직원의 어떤 피를 흘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죠. 너무 잘 되면.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21세기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들이 부상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1세기 파가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 예. 20세기 파요? 네, 20세기 파. 20세기 파. 네. 예. 네, 20세기 파입니다. 네. 얘들은 네. 사업 영역을 그냥 일부 나와바리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마약 좀 팔고 룸사랑 몇 개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미중 관계는. 얘들이 20세기 파가 네. 마약을 가지고 조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산은 우리 다 먹겠다. 라는 접수한다. 네. 근데 또 칠성파가 보기에 지금 얘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커지겠다.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국은 21세기 파가 이제 중국을 비유하신 거고, 그렇죠. 20세기 파가 새로운 부상국. 그리고 칠성파가 이제 물론 좀 밀수 필로폰이래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잘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그 말 진짜지 조폭 아니에요? 네, 물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법도 없고 조폭을 관할하는 뭐 위에 권위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힘 있는 놈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는 뭐 법도 있고 뭐 하지만 국제 정치가 안에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강조되는 건데. 너무 근데 잘 이해가 되네요. 칠성파와 20세기 파. 네. 근데 20세기 파가 마약 팔기 전까지는 칠성파의 큰형님이 부산 조폭들을 다 평화롭게 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나타난 거야. 20세기 파가 나타나면서 얘들이 마약 팔면서 이제 잦은 이권 다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이트 누가
누가 기도 세워가지고 관리할 거냐. 네네. 우리 애들 좀 거기 좀 문 앞에 좀 박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미국이 판단을 할 때는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체제,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로는 경제적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경제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 국가의 함정이라는 증진국 함정. 그렇죠. 그런 미들 파워 트랩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얘들이 뜨기 전에 잡자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미국하고의 경쟁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패권 경쟁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경제 협상해가지고 예전에 일본하고 미국이 1980년대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경제 협상해가지고 그쵸. 일본하고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해소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중국은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런 거네요.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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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가라고 한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한 달 갔다 온다고 그렇지. 이거 끝나는 문제 아닌데? 그렇지.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 문제로 오잖아요. 투자 문제로도 네.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을 너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계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칩 산업들이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중국에 무조건 반도체를 짓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안보적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그렇죠. 될 얼마 수 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만 선거 이후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 대만이 저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도 블룸버그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만약에 전쟁 나면 끝장이다. 근데 대만은 뭐 GDP의 절반 정도 날아가고 한국도 4분의 1 정도 날아간다. 왜냐하면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혁신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 기술의 뭐 최첨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군사 기술 측면에서 보면 항공모함도 그렇고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는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개발한 이제 둥펑 21 같은 경우는 가면서 궤적을 계산하면서 가거든요. 그 여기 항공모함이 있다 그러면 얘가 항공모함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탄도 미사일은 그렇죠. 쏘고서 끝났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쏘고서 마치 순항 미사일처럼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순항 미사일처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낙하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AI, 반도체 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과거처럼 탱크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있어요. 모자이크 워페어. 그게 뭐냐면
무인 무기 체계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해요. 네. 무인 항공기도 있고 유인 항공기도 있고 여러 타격 수단들이 존재를 하는데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건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각 타격 플랫폼들이 알아서 가서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이 전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잠수함은 각자 알아서 전투기는 각자 알아서 무인항공기는 무인항공기대로 알아서 가서 목표물만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터미네이터에 보면 네. 존 코너 엄마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터미네이터한테 야 어느 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술집 돌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터미네이터한테는 뭐만 알려줘요? 목표만 사람 알려주는 코너만 알려주는 거야. 얘 얼굴 얘만 죽이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알아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워페어거든요. 아하. 예,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면? AI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매우 소형화돼야 되는 거고 공정이 되게 미세 공정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너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첨단 전략 산업이 핵심이다. 네. 그게 결국에는 미중 간의 안보적 리스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다. 네. 이거에 따라서 예, 투자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대만에서 네. 첫 번째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선거가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대만이 끊었는데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세대 간 투표 아, 현상이었어요. 세대 간. 예. 네. 자, 기성세대, 좀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국민당의 지지가 높을 거고, 네네. 그리고 20, 30대는 민중당과 이제 민진당의 지지가 높았고, 그리고 좀 장년층, 장년층. 노년층은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예, 것 같아서 예, 예. 국민당이 아무래도 약간 좀 친중에 가까운 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민당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하고 국공내전이라는 걸 벌였잖아요. 네. 중국이 공산당으로 갈 것이냐, 그치. 아니면 자본주의 국민당으로 갈 것이냐, 네. 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은 해군력이나 이런 게 약했기 때문에 이제 섬을 넘어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당이죠. 네. 대만에. 네. 그래서 장개석이 그러면 대만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고 계엄령을 내리고 대만을 계속 장기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장경국이 있어요. 장경국한테 물려줬어요. 대만 총통.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불러요. 네.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총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장경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독재 권력을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민주화를 단행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만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당은 대만을 오랫동안 통치해 왔던 정당이에요. 근데 국민당은 자, 통일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대만 국민당의 꿈은 뭐냐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집권하는 거예요. 아. 그게 국민당의 100년의 꿈이에요. 아. 예. 꿈이 네네. 근데 크네요, 그게 이제 꿈이.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대만하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 아.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죠. 아.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은 다르지. 다른 생각을 하지만 통일을 한다라는 목표로 네. 한다는 건 똑같지만 네. 내가 해야 된다고 각자 생각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만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다. 아하, 한 라는 나라.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근데 민진당은 네. 그렇지는 않죠. 대만 독립을 독립하자 이제. 염두에 둔 아하.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진당은
대만 본토의 정서를 또 갖고 있고 아니 민주주의 대만은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다 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당이 민중당 네. 이라는 거죠. 제3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이제 나온 정당이 민중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 이슈랑 맞물리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국민당이 집권을 했다. 네.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의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민진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안 사이의 갈등,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군사적 갈등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매우 분명하게 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을 무력 점령하겠다. 내란으로 간주하겠다. 아, 내란으로. 예, 네. 예.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매우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진당이 지금까지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대만의 독립선언을 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총통이 됐잖아요. 네. 그때 바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성명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뭐야 이거 그랬는데 예. 대만 지지한다고 하고 막 대만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현상을 유지하는 그래. 거지.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빌미로 중국을 공격하는 게 미국의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진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양안 사이, 양안이라는 게 언덕이거든요. 양해안. 네. 왜 양안이라고, 양국 사이라고 안 하고 왜 양안이라고 하겠어요? 오, 그러니까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남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요? 남북한은? 아니죠. 아니잖아. 예. 어.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양국 사이에서는. 아. 근데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국가로 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북한은. 그러네요.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영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새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그냥 우리 국민인 거예요, 북한 국민은. 그렇구나. 국적법상, 네. 헌법상. 그게 양안 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양국 거군요. 관계가 아니라 양국관이 아니고 그냥 해안을 바라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본토 입장에서도 보면 대만은 미수복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거예요. 아, 서로 생각이 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야 대만 뭐 얼마나 된다고. 네, 네.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그러니까요. 왜 찌질하게 대만 좀 알아서 살게 놔두지.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러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네. 중국 공산당은 선거로 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네.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청나라가 엄청나게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군벌 통치해가지고 중국 전역이 다 분열과 혼란을 겪었잖아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부르거든요. 국가의 치욕이다. 근데 그 국가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근대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제국주의 물리치고
우리가 통일 국가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이 아직 그 식민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했던 지역이 어디냐? 대만이라는 거예요. 예, 대만은 원래 일본은 통치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일체의 양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양보냐?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의 권위. 월급 봉투에서 나와요. 그렇죠. 돈. 네, 그렇죠. 네. 중국 정당성의 공산당의 근거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건국에 이바지했다. 식민지 제국주의를 물리쳤다. 네. 그거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게 이제 대만 정치 상황과 네. 양원 관계 이번 선거에가 맞물리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대만 얘기를 하자면 네. 세대 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세대 간 문제라고 예. 얘기해 주셨고 예. 기성세대가 국민당을 지지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국민당이 아니고 민정당이나 민진당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취직, 그렇지. 일자리. 네. 그래서 또 결혼도 하고 이 결혼을 못 하고 이게 이러면 사회적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맞아요.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사랑하는 남자랑 내가 더 살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경제적 기반이 없고 집 마련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젊은 친구들이. 네. 네. 근데 경제적인 대만이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맞아. 그럼 일자리가 왜 없지? 대만에서 공장 만드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공장 운영하는 게 싸겠어요. 중국에서. 예. 네. 이게 기성세대들은 자 대만 양안 관계, 이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에 투자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다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2014년에 학생 시위로 이어졌던 거고 그때 마잉주 총통 관저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마잉주예요. 그 총통 관저가 심지어 막 습격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 종속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고 대만 독립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당보다는 국민당에 대한 반대, 민진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민진당 집권했다고 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뭐가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별로란 말이에요. 여전히 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이고 대만의 공장들은 다 중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화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민중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네. 인제 대만은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 본토하고의 통일이라든가 본토에 대한 친중 정책, 그러니까 친중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사라졌다. 국민당 후보조차도 이제 친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피하자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해역은 다 이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큰 비중을 그쵸. 차지하는 해로 특히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만의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양안 관계 그 갈등이 네. 왜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예. 좀 길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깊은 문제의 근본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좋은 이걸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효과 우리한테 네.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안보적 취약성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안보적 리스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이제 반작용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이 대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좀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야 이 된다. 점. 해야 되기도 하고 예.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 점은 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반사수혜가 효과인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만의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는 저 지역 전체는 안보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준 박사님이 계속 이효석 아카데미에 출연해 주셔서 네. 이제 좀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신 거라면은 이제 뭐 다음 달이나 이렇게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세부적으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치를 알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정치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효치님들이라고 하거든요. 효치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을 알면 돈을 버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성공 투자를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